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동입니다. 호동의 TV의 EPD 인프로입니다. 저희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또 훌륭하신 분을 또 빨리 섭외를 했죠. 신 대표님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일인가요? 9월 8일인데 네네. 어제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 대표님을 급하게 전화드려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소개 한 번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솔로몬스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용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맥쿼리 투자은행이나 JP모건에서 자산 운용을 맡아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제가 한동안 쉬었거든요.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처음 다시 소개하라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한동안 너무 쉬어가지고 대표님 뭐 어떠세요 오늘? 오늘 네. 네, 저희는 되게 바빴습니다만 네. 바빴습니다만 뭐를 팔아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네, 증시가 이제 떨어졌을 때 저희가 그 상황을 어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세스먼트를 오늘 좀 끝내느라 조금 많은 시간이 쓰였고 아무래도 또 이제 지금 이런 좀 드롭이 어떻게 보면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장중에서 떨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또 임플멘테이션도 하셨고요. 네. 대표님 제 그 주식이 그 어카운트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저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는 떨어질 때는 정말 이게 사실은 지금 이 테크놀로지 버블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나왔을 때 이제 언컨택트 관련된 언택트라고 하죠. 요즘에는 언택트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주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각 정부에서 이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액티브하게 펼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증시랑 그리고 실제 실물 경제랑은 지금 최근에 이 사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실업률 거의 최악이고 그쵸, 최악이죠. 모든 비즈니스 컨피던스 레벨도 조금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예전 레벨을 다시 이렇게 컨피던스를 하지 못한 회복하지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호주가 거의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리세션에 들어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나게 했는데 과연 리세션하고 진짜 투자 시장하고 왜 이렇게 멀리 벌어지는 걸까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추후에 이제 이 높은 변동성은 증시 시장은 변동성도 항상 있지만 그래도 항상 1, 2년, 3년 후를 내다보고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최근 몇 달 사이 증전에 처음 나온 비디오 이후부터도 확인할 수 있던 부분이 항상 마켓 딥 이라 그래서 이제 좀 등락폭이 이제 하락폭이 있었을 때마다 여태까지 지금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테크 자체에서 거품이 조금 끼어 있었더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과열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쉬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거의 몇 달 사이 이 테크 관련 주들은 거의 쉼표 없이 계속 랠리를 했죠. 쉼표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설마 갈까 더 갈까 하다가 지금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사실은 모든 아날리스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봐도 타겟 프라이스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어요. 보통 목표 주가라고 아날리스트가 결정을 하고 타겟 프라이스가 더 높은가요? 더 낮게 책정이 돼요. 주가보다 최근의 트렌드가. 그래서 당연히 아날리스트들이니까 좀 더 좀 컨서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발표된 이렇게 목표 주가들을 다 살펴보면 그 최근에 테크주 이렇게 이상으로 나온 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아날리스트 뷰를 살펴보는 걸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골드만삭스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으며 JP모건은 어떤 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세스를 하는 저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살펴봐도 최근에 그런 좀 펀더멘털하고는 조금 많이 멀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나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추후에 이런 좀 테크주에 과열된 주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또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주식으로.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데 전문가의 얘기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취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특히 미국주 한국에서 이제 테슬라만 한국말 쳐도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좀 정보의 채널을 유튜브에 한 것까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뭐 잘했다는 걸 하지를 마시고 꼭 자기의 어세스먼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기보다 이제 좀 천천히 어세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호주에 있잖아요. 미국 주식은 뭐 한국에서도 액세스가 잘 돼요. 정보가. 그리고 한국 주식도 잘 되고. 근데 호주 주식은 저희가 사실 몰라요, 잘. 네. 그래서 호주 주식이 궁금한 게 여기도 양적 완화를 했는지. 네네. 잠깐 나왔어요. 이제 뉴스를 봤을 때 네네. 잠깐 나와서 양적 완화 한다고. 네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양적을 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여기 어카운트 보면 미국에 보면 로빈훗이라고 네. 어카운트 이제 홀더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호주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정보가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네, 되게 좋으신 질문이신데 최근에 이제 호주 이제 금융감독청에서 네.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밸런스가 네. 역대 거의 최고급으로 올랐어요. 아, 여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뭐 동학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미 동학운동? 그런 저도 이제 뉴스를 좀 자주 접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좀 말을 이제 좀 되게 자주 찾아보게 되는, 자주 볼 수 있게 되는데. 네. 호주뿐만이 아니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약간 이 좀 오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 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호주 최근 나온 다타에 의하면 또 호주에서도 하우스홀드의 캐시 세이빙이 거의 2008년도 이상, 그러니까 훨씬 더 이상으로 두세 배 이상으로 지금 벌써 캐시 세이빙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런 잡키퍼나 잡시커나 그걸 다 세이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은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지금 현재. 세이브하고 있다. 네, 세이브하고 있다. 근데 그 뜻은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그 현금을 호딩하면서 일본이 그렇거든요 지금. 네네. 계속 불안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심리 때문에. 향후 6개월, 향후 12개월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네네네. 하면 돈을 좀 챙겨두고 싶잖아요. 비상적으로. 그렇죠. 뭐 내가 내일 모레 잘릴 맞아. 수도 있고 네, 지금 맞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심리 작용 때문에 아마 캐시 밸런스가 올타임 하이가 거의 된 게 아닌가. 네, 네. 뭐 근래 몇십 년 내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또 시나리오 1이 일단은 네거티브한 쪽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일본 같이 좀 장기 경제 만약에 상황이 그래도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네네. 그런 불황으로 갈 수 있는 찬스도 디스카운트 할 수는 없으나 네. 이제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라이클리한 그런 케이스를 본다라고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밸런스 유동성이 하우스홀드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정부 관련해서도 지금 워낙 그 아까 모네터리 폴리시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런 재정 정책들을 이제 액티브하게 펼치고 있어요 호주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그런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네. 지난 3개월 동안에 이 딥과 그리고 네. 지속적인 바운스, 그러니까 반등을 함께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일단은 생각은 들고 있어서 그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매수 포인트가 더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호주는 주식 그 인덱스를 보면요. 한국은 거의 예전에 떨어진 만큼 거의 왔어요. 그리고 미국도 넘었어요, 이제. 네네. 근데 호주는 반도 안 왔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뭐가 다른가 이게요? 네, 이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지금 솔직히 미국도요 테크를 빼고 보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팽 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그 외에 S&P 뭐 495, 네. 그죠? S&P가 50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는 팽이라고 치면 네네네. 그 아래에 있는 495개를 갖다 이 차트를 같이 보여주면 네. 하나는 플랫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뜻은 뭐냐면 최근에 일어난 증시 반등 같은 경우는 네.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지속적으로 반등이 이루어졌고 네. unloved stock,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밸류 주식이라고 하는데 은행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도 네, 뭐 네, 네. 이제 좀 자주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호주 같은 경우는 인덱스 자체가 미국이랑 틀리기 때문에 호주는 뭐 30%가 은행주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 네, 네. 20-30%가 또 마이닝이 또 가지고 있고 네. 그 테크에 대한 비중이 적다 보니 호주 같은 경우는 증시만 놓고 보면 네. 별로 리커버가 그렇게 코로나 전 이상 이 레벨로 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테마를 맞추고 있는 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테크에 들어간다기보다 이 우량주 중에서 네. 사랑을 못 받는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주식들은 언제 반등 포인트 노릴 수 있을까를 지금 저희는 어세스먼트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이제 잡키파와 잡시크가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조금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주식도 불안해질 거다는 또 의견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또 왜냐면은 최근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 네. 제일 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호주 같은 호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잡키퍼, 잡시커가 끊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미 정부가 GDP 대비 거의 30% 이상으로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최대급으로 이미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 피스컬 폴리시를 엄청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수십 빌리언이 고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풀어진 유동성에 의하면 고작인 거죠. 고작 수십 빌리언, 수빌리언을 추가로 익스텐션을 한다라고 해서 해가 될 게 없거든요. 이미 쓴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뷰는 당연히 그 지금 가장 큰 마켓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앙 정부들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서포트를 테이퍼링한다. 그래서 일찍 끊어버린다라는 우려는 리스크 팩터로 작용을 하는데 가능성이 얼마인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봤어요. 전문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렇고 그 외 분들 보셨을 때 그렇고 중앙 정부들이 그렇게 섭부르게 이런 좀 그 피스컬이나 모네터리 폴리시 시장 정책들을 풀아웃 하진 않을 거거든요. 하더라도 시장한테 충분히 아니면 경제한테 충분히 많은 좀 노티스를 주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천천히 테이퍼를 할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제 마음을 막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생겨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그런 좀 잡스과 잡키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워리드는 따로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봤었을 때는 이제 30-40% 정도 이렇게 폭락을 주도할 그럴 부분은 웬만하면 정부가 제대로 플랜을 한다라는 한 가정 하에는 저희는 일단은 당분간은 좀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 더 상승할 여력은 없나요? 만약에 잡키퍼가 끊긴다면? 끊겨도 어떻게 끊기냐에 따라 뭐 틀리겠죠. 지금 현재 일단은 이 많은 유동성 그리고 현금 밸런스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커머셜도 그렇고 레지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예전보다 많은 상황은 아니죠. 아니고 그리고 좀 사시더라도 미리 좀 이렇게 좀 챙겨두고 싶은 심리가 시장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봤었을 때 그런 좀 자산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뭐 금이나 아니면은 채권들이나 안정자산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하고 채권의 연동성이 더 많이 높아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주식이 내릴 때 채권 가치도 같이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 채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정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컨선이 그 걱정 같은 부분이 이제 기업에 대한 그 좀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도 겹쳐 있다 보니까 채권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100% 통하지는 않고 있고 그게 이제 추후에 그래서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이나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50% 딱 주식, 50% 채권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낮아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연동이 되는 부분 때문에 서로 그렇게 상쇄 효과를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서 저희는 좀 대체 투자 쪽을 좀 많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면? 대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츠도 뭐 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가정하는 대체 투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식 채권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자산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채권이 알아서 오르던 내리던 여기는 자기네 역할들을 증시나 아니면은 채권에 연동되지 않고 자기네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헤지 펀드도 솔직히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헤지 펀드도 예를 들자면 롱숏 펀드라는 게 헤지 펀드의 최초 투자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상승할 것 같은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하락할 것 같은 주식에 또 골라가지고 쇼트 베팅을 또 하고 그래서 이 마켓 뉴트럴이라고 하는데 시장 중립형 펀드 같은 데도 있어요. 걔네들이 하는 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이 펀드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냐면 변동성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어떤 펀드 매니저에 따라서도 솔직히 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체 투자에 대한 투자는 좀 일반 스마트 투자자들이 좀 하시기는 좀 이게 정보가 좀 많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최대한 좀 덜 연동된 자산에다가 저희는 이제 뭐 100% 넣는 게 아니라 알로케이션을 좀 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갑자기 부동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잡키퍼가 끊기고 나서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왜 이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끔씩 보면요. 저도 부동산을 좀 오래 했는데 느낌이 그냥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로 보는 거랑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면 네. 대부분 그 시나리오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은 부동산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이 투자에 망설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요. 요즘. 그렇죠, 힘들죠. 맞아요. 네. 지금 힘들죠. 요즘에 저희도 지금 해드리는 손님들이 이제 투자 프로퍼티 사시고 하시면 이제 은행권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아는 분들 소개시켜드리고 하는데 뭐 알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뭐 크레딧 팀에서 신용 그 크레딧 팀이 따로 있는데 이 신용팀에서 요즘 웬만한 것들은 다 쳐내는 거. 리젝이나 프로퍼티 퀄리티도 엄청 많이 따지고 체크리스트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이 유동성이 마르면 부동산 시장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에 대한 그 크레딧 폴리시에 대한 이 부분이 언제 풀릴 수 있을까가 저는 크게 관여를 할 거라고 보고 이자가 싸더라도 금리가 대출 못 받으면 지금 못 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거 아닌가요, 돈이요 지금? 풀려 있는데 네. 그래도 집 같은 거 살 때는 네. 대출에 대한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가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는 은행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 은행조차도 앞으로 6개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론을 계속 쓰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될 수 있고 경기가 다시 진짜 리커버가 돼서 저희가 보는 거는 솔직히 백신이거든요. 백신이죠. 아. 다 보고 있는 게 백신인데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또 그렇죠. 그거 호주에서 그거 산 거 아니에요? 호주에서 네, 대량구매 예약했던 거가 그렇죠, 영국에. 네, 안 돼가지고 네, 일단은 되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홀드하고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단은 뭐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 임상이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도 있겠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조금 끼친 거는 같아요.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좀 확실성이 생기면 괜찮을 것 이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놔두겠다, 인플레이션 해라. 그래야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내렸어요. 그럼 호주도 분명히 내릴 것 같아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또 내리면 여기 또 돈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반대로 움직였어요. 주식이 안 될 때 부동산이 잘 되고 부동산이 잘 될 때 주식이 막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오를 것 같고 주식도 오를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부동산 그래서 뭐 그 부동산에 대한 좀 말씀 좀 먼저 네.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금리와 그러니까 자산들이 유동성이 많을 때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그래 왔거든요. 솔직히 금리가 높았던 수준도 아니고 계속 저금리로 10년 동안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싼 건 아니지만 네네. 그것 때문에 돈이 풀린 만큼 저 금리가 낮은 만큼 그만큼 스pen딩 파도 늘어나는데 결국에 뭐냐면 컨피던스거든요. certainty. 그러니까 확실성. 그게 이제 가장 이 인베스터 컨피던스 드라이브하는 게 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앞으로 6개월, 12개월 내다보이는 순간부터 그런 에피타이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호주도 금리를 뭐 더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는 솔직히 일단은 최근까지도 뭐 내린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만 0.25에서 가면 0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0이 돼버리게 되면은 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뭐 어떤 혹자들은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면 저희가 돈을 맡기게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보관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주식으로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운 그런 어세스먼트 필요할 것 같고 대신에 그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추후에 제가 봤을 때 6개월이나 12개월 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향후 확실성이 과연 얼만큼 생길까. 그 클래리티만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외의 자산도 같이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뭐 내일 앞도 내다보기 힘든 곳이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그 확실성이 뭔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호주에서? 그렇죠. 확실성이라고 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생긴 게 일단은 증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일단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거버먼트 그러니까 정부의 스펜딩이 줄어드는 거. 자키퍼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 미국 그쵸? 대선. 미국 대선이 이제 리스크 팩터로 블랙 스완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좀 그 인트러스트 레이트나 아니면 이런 좀 다른 팩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조정 요인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뭐가 될지는 지금 모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백신밖에 지금 없고 중국이 종식 선언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세계 최초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뭐 신빙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솔직히 시장에 대한 무브먼트가 이런 백신 데벨롭먼트에 따라서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일단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모더나라는 회사도 일단은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금 맺고 있는데 회장조차도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회장 자리를 꿰차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정부 스포트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시나리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오면 백신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뭐 퀘스천은 많겠지만 어쨌든 대선 전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이라도 어느 정도 확실성은 시장에 조지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예측은 조심스러운 예측은 하고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네요. 거기는 뭐 모르죠. 뭐 어떻게 지금 뭐 워낙 좀 이거는 어떻게 양상이 생각하세요? 지금 양적 완화로 해서 호주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풀려 있는데 지금 주가는 안 올라 있어요. 많이 딴 나라보다는요. 그럼 멜번이 락다운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많이 줄어든다.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다 뭐 줄 경계가 없어진다. 풀어져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트리거가 딱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멜번이 호주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제 2의 도시이긴 하지만 저희가 퀄티파이어 넘버를 봤었을 때 멜번 락다운이 더 길어지면 과연 호주 증시에 얼만큼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공부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컨슈머 지금 다 영향받는 비즈니스들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전체 다 문 닫아서 아무도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예를 들자면 리테일이라든지 그쵸, 이런 쪽으로 네. 가장 큰 그 서비어한 그 임팩트가 쏠려 있는데 멜번으로 인해서 호주가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에서 일단 어쉬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세컨드 웨이브라든지 서드 웨이브가 와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미 벌써 6개월, 12개월 백신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계속 잘 봐도 더 이상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증시가 예전같이 빵 떨어질 일은 이제 되게 희박하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락다운이 되더라도 이미 저희가 인간이란 동물들은 또 저희가 또 이제 이미 벌써 이렇게 익숙해졌거든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미 코로나 이후를 보고 지금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전 세계가 또 락다운 팬데믹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정부 측에서 이미 지금 준비한 것도 많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텐이 발병하더라도 멜번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최근에 특히 더 컨피던스에 더 많이 묶여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락다운이 풀리게 되면 멜번에서 컨피던스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그런 락다운이 느낌을, 풀리는 거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미 시장이 어시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됐어요? 네. 근데 하나도 안 올랐네.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해요? 초반에 멜번 락다운 때문에 내 어카운트가 너무 되고 있잖아요. 초반에 그 증시 락다운 때문에 내린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때 막 빵 내렸다가 지금 리커버돼서 딱 올라오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네. 이미 시장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를 제외하고 네.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멜번이 락다운에 들어가서도 호주 증시에서는 큰 임팩트가 그렇게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전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2008년이나 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보면 이게 호주가 좀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경제가. 왜냐면 이게 철광석이 있으니까 구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국이 싹 빨아들이든지 미국이 빨아들이면서 이게 경기가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요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예리하신 네.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호주가 아무래도 이 그 리소스 그러니까 커머디티에 많이 이제 그 의존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긍정적인 사인 중에 하나는 커머디티의 수출량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프라나 아니면은 건축을 한다든지 액티비티가 많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이언오라 철광석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있는 히토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이제 상승한다라는 뜻은 추후에 봤었을 때 그만큼 경제 회복도 함께 오겠다라는 빨리 예견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불안한 장세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라고 하면 이 커머디티 프라이스의 최근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2, 3년 이후에 경제를 좀 더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좀 아주 좀 조그마한 희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것 때문에 호주 달러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호주 달러를 보면 철광석 가격이랑 거의 올랐어요. 비슷하게 움직여요. 철광석 가격이 높을수록 호주 달러의 강세가 센 게 아무래도 호주 달러로 일단은 바꿔야 되니까. 그 이유였어요. 왜 호주 달러가 이렇게 강할까? 그래서 디만드가 높으면 일단은 호주 기업들이 USD를 받더라도 어쨌든 자기 기업의 리포팅을 호주에다 리포팅을 하려면 컨버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만 서플라이 디만드가 지금 현재 좀 더 높은 호주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호주에서는 그러면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를 원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 해주셨네요. 왜냐면 제 느낌에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이 되면 뭐 공사를 할 것 같아요. 또 되면 네. 막 그 철광석을 막 빨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가 되면 좋을까? 최근에 저희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펀드 매니저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했어요. 이 펀드 매니저 인터뷰 이 사람이 호주에서 그 스몰캡 펀드 중에서 최고를 찍으신 분이고 한 3조 정도 이제 운영하시는 좀 큰 그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그거 영어로 대화했는데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한글 자막을 넣어드렸어요. 넣었어요. 저희가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부분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저희도 어세스먼트를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각 파티마다 솔직히 지금 별로 둘 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근데 한쪽이 더 악이라고 하면 더 악일 수도 있고 중시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 찬스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펀드 매니저로서 그 큰 금액을 들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때 대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역대적으로 보면 대선 때마다 그 그러니까 재선하는 그 대통령이 다시 들어갔었을 때 증시시장이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가 좋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그분이 이제 승리나 재선 성공하셨다라는 그 티시스를 가지고 모델링을 짜셨더라고요. 다타 포인트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과연 그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가 막 수십 개 수천 개가 아니라 몇 가지의 포인트지만 그래도 역대를 살펴보고 히스토리를 좀 참고를 하자면 그랬었다라는 그런 좀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희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둘 다 좋은 상황이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불확실한 게 일단은 남아있고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뭐 아무래도 트럼프 쪽이 지금까지 좀 이런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공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쪽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증시가 그래도 좀 오래 있지 않을까. 누가 돼야지 호주한테 좋을까요? 호주한테 좋은 거는 솔직히 지금 현재 대통령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쪽 그 바이든 쪽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세금 올리고 중국이랑 인연 끊고 뭐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걸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그라지거나 뭐 이제 변동이 오면 호주 증시도 똑같이 변동을 받거든요.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똑같죠. 미국 증시가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다 그거 보시느라 잠 못 이루시는데 그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떻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솔직히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리슨 정부에서 보면 트럼프와의 그 관계가 엄청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너무 좋죠. 개인적인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워낙 제가 걱정하는 호주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호주의 입장에서는 호주 입장에서 지금 중국하고의 이 좋은 우호 협력 관계를 어마어마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 증시들이 하락한 폭을 보면 이제 뭐 트레저리 와이너라든지 뭐 밥소시 몇 가지의 중국 관련된 테마주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유가 지금 increase political tension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져서 지금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호주와의 그 미국의 연맹이 좀 더 이제 강화될 수 있는 찬스도 무시 못하겠죠. 네네. 지금 전체 많은 데벨롭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지금 중국의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호주가 중국이 만약에 인연을 끊겠다. 끊고 뭐 정말 이렇게 뭐 다 수출 제재도 걸고 하겠다라고 하면 호주가 받을 수 있는 임팩트가 솔직히 더 많이 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또 호주가 미국하고 동맹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워낙 중국의 호주에서 지금 수출 준도가 제일 큰 데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1위로. 그리고 호주에서 가장 큰 산업조차도 1차 산업인데, 네. 그게 이제 뭐 마이닝이나 아그리컬처인데, 네. 지금 그 부분들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 리스크 때문에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추후에 이게 어떻게 풀려날까지는 진짜, 좀 힘들어 어렵네요. 보이는 부분인데, 이걸 좀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이랑 관련된 주에 이제 익스포즈가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뉴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틱톡이 지금 그 미국 내에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이게 가지 문제죠. 주가에 끼치는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어느 그거 정도. 혹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틱톡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수 경쟁이 붙어서 아직까지도 누가 위너인지 아직 정확하게 클래리티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1순위로 걸어 1순위. 네, 맞습니다. 되고는 있죠.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런 주식의 그러니까 인수하는 주식에 따라서 또 가격 인수가도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한선이 걸려져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인수하게 되면은 진짜 이 비즈니스 말로 큰 이제 어닝스가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틱톡 미국 인수권 호주랑 다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걸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중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이게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네. 미국 기업과 손잡는 방법을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겠네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호주 들어오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지금 많이 일단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그런 좀 폴리티컬 리스크는 지금 현재 예전에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돈으로 들어가서 주식으로 들어가서요. 어저께 봤는데 미국의 은행주가 빠지니까 호주의 은행주도 거의 비슷한 율로 퍼센테이지 빠지더라고요. 네. 그럼 미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오른다면 그 다음 날 호주의 은행주도 3%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꼭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위험한 생각인가? 근데 일단은 뭐 전날에 미국 증시를 보고 호주 주식을 사야겠다. 네네네. 그래서 그 편차 수익을 얻으면 좋겠다. 네네네네.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아비트라지를 하거든요. 그거를. 네. 근데 그거가 100%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연동성은 없고요. 그리고 호주 증시 자체도 네. 처음에는 그렇게 열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7시, 6시간 더 있잖아요. 네네. 9시부터 이제 4시까지니까 그 시간 안에 다른 아시아 증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이 갑자기 하락한다 그러면 호주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미국의 장이 닫고 호주가 열리게 되면 네. 처음 시작은 미국 장과 비슷하게 열리지만 그 저희 비즈니스 아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호주에는 은행주들이 많아서 좀 늦게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언제 시작할지 우리가 대충 감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호주 주식이 상승할 저희가 포커스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밸류 스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리커버리가 못된 주들이 있는데 네. 그 주들이 평생 그렇게만 갈 것인가?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는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담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리스크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쪽 섹터는 워낙 사랑을 못 받는 섹터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있는데 그 섹터들이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커머셜 프로퍼티, 이 리테일에 좀 뭐 웨스트필드라든지 이런 데를 갖고 있는 그런 좀 커머셜 프로퍼티 갖고 있는 리테일 익스포저에 있는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트래블이나 에듀케이션 섹터가 지금 아주 크게 이제 아주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6개월,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 테스트라고 저는 이제 하는데 12개월 동안 과연 재무제표의 밸런스 유동성이라고 하면 현금이 비즈니스가 없더라도 지속할 수 있느냐
앤서는 예스라고 그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고 추후에 이 회사 상태의 재무가 건전하다고 하면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우리 우수한 그런 재무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석호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일단은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는 리서치 중에 있는데요. 추후에 다시 좀 캐피탈 게인 오퍼추니티가 온다라고 하면 지금 워낙 한 섹터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이게 그 로테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섹터 로케이션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테크주에서 추후에 만약에 지금 테크주들이 익스펙트 딜리버를 해야 되는 거는 다음 분기에도 그 다음 분기에도 지금까지 기록했던 성장률을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그쵸. 주가가 네. 유지될 수 있고 네.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네. 생길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순간이 오고 온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이런 밸류 스톡들이 다시 좀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일단은 보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좀 일단 그 재무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걸 믹스를 했다는 말이세요? 아니면 그 지금 6개월을 보고 1년을 보고 네. 그 우량주들을 먼저 지금 들어간다는 말이세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성장하는 주에 들어갔다가 6개월 후에 나왔다가 다시 성장주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 우량주에.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뭐 답은 항상 정해져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이 테크 관련 주들이 워낙 이제 그 좀 그 인트레스트가 너무 단기간에 빨리 오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비드 때문에 테크 관련주들의 상승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쵸, 네.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줌 같은 네. 경우도 지금 매일 쓰고 있고요. 저도 네, 네. 일단은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제 에브리데이의 그 워크 그게 시스템이 바뀌었고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후에도 과연 얼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투자를 좀 더 진지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가 모든 히스토리컬 다타를 찾아봐도 지금 일단은 액티브하게 이렇게 6개월 내지로 사고 팔고 하기에는 시장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변동성 때문에 솔직히 정말 위험한 전략이고 오늘도 어제도 보셨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이런 마음대로 6개월 뒤에 사라지라고 갔으면 오늘 20%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네. 이제 과연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여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프로핏 테이킹이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리스크 레벨이 내가 5년 들고 있던 뭐 5개월 들고 있던 다를 게 뭐야가 많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30%가 내려가 있으면 거기서 팔게 되면 손익이 이제 릴라이즈 되는 거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뿐인데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최소 못해도 3, 4년의 호라이즌을 보고 네.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정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3, 4년 후에 은행주는 다 오를 거 아니에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주가는 네. 그 경제 시기에 따라서 네, 이제 오르겠죠.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이게 지금 이렇게 은행주들이 사랑 못 받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 침체 가능성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부채가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빅 파티가 얼만큼 갈 수 있을지는 저희도 지금 매일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런 모네터리 폴리시를 너무 많이 해서 부채 비율 전 세계 뭐 1위예요 딱. 예, 이걸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직까지도 없어요. 근데 일본이 이만 갔다는 얘기는 뭐 다들 일본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케이스를 보면은 일본은 증시가 거의 움직이도 아베노믹스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네. 그 전만 해도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래서 네. 30년 동안 자산 가격이 아무 데도 가지도 않은 적도 있어요. 저금리 기조에.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정부 쪽에서 좀 액티브한 조치를 해야겠죠. 저는 조금 지금 요즘에 불안한 게 큰 리테일 샵들이 직원들을 다 감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 자체가 온라인 시장으로 좀 다 탈바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직원들이 감원이 되면 시장에 변동성을 주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대해서 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추세가 뭐 진짜 빠르죠. 빠르고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비드 때문에 새로 지금 저희가 새로 임브레이스 하고 있는 네. 저희 개개인적으로 지금 이 테크놀로지 혜택을 보는 게 많으시다 보니까 네, 네. 추후에도 리테일 섹터에
그러니까 work from home 테마가 중장기적인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쵸.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이 오피스 같은 마찬가지로 네네네.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을 필요가 거의 없어졌고 저희도 최근에 새로운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려고 다니다가 너무 잘 나가는 IT 기업을 이제 거기서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네. 썸리스를 하시라고. 근데 저희는 일단 또 큰 필요가 필요했지만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이거를 떼서 주시려고 하시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다 워크프롬 하고 있는데 이피션시가 줄어든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해서 비즈니스는 거의 배로 늘었는데 사람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도 돈이 벌리는 걸 보니 내가 여기다가 왜 익스펜스를 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기업의 리더로서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가. 최근에 또 이제 호중시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발표가 다 끝났고 네. 그 트렌드 중에서 한번 살펴봐도 그런 좀 온라인에 대한 이 무브먼트가 많이 부각이 되는 걸 보면 추후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나갈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도 약간 좀 변동성이 크게 너무 심각한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고용 자체가 지금 잡기퍼로 지금 계신 분들이 시장으로 못 돌아오네. 맞네요. 근데 work from home이 그럴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필요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자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야말로 한 층에 한 층을 다 그러니까 한 빌딩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몇 층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다니던 이제 맥쿼리는 지금 그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을 열지 않고 있어요. 저 호주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아무도 오피스에 못 들어오게 해라라고 전 정부들이 얘기를 해줘서 강제로 지금 다 집에 있고 네. 클라이언트 미팅도 클라이언트랑 지금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그렇게 폴리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브먼트가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조금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제 아시는 분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텔러 직원분부터 지금 감안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다 모바일 뱅킹이 너무 이제 익숙하고 그쪽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맞아요. 굳이 텔러 직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텔러 직원부터 감안을 한다고 지금 벌써 얘기해요. 지금 뭐 ATM도 지금 많이 이게 깎였고요. 그리고 브랜치도 은행들이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고 호주 내에서도 이제 니오뱅크라 그래가지고 또 디지털 뱅크들이 맞아요. 경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좀 어닝스 리포트로 나온 발표들을 보면 테크놀로지 투자예요. 손님들을 위해서 더 나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항상 연구하고 있고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투자를 많이 해요? 지금 뭐 그렇게 지금 4대 은행 중에 제일 앞서고 있는 거는? 앞서고 있는 건 아무래도 커머니스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은행을 커머니스를 쓰고 있는데 뭐 제가 처음 호주 온 때부터 연 계좌가 첫 계좌가 커머니스 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 커머니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똑같은 테크 투자고 그 외에 있는 은행들도 캐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하인드 은행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GBA가 확실하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 프리미엄이. 아니 제가 느낌에 그러면 호주에서 트리거 그러니까 경제가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때가 그럼 코모디티 그러니까 철광석이 다 끌고 가겠네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주에서 가장 큰 산업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철광석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 무브먼트가 호주 달러 무브먼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그만큼 커머니티 디맨드가 많아졌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셔도 괜찮을 만큼 연동성이 높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호주의 가장 큰 좋은 경제 인디케이터는 아무래도 그런 좀 관련 철광석 시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근데 워낙 이런 관련주에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워낙 커머니티의 변동성도 심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똑같아요. 리스크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게 사실이고 예전에는 시장이 1%만 떨어져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폭락했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1% 정도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오르거나 내리는 이 변동성이 노멀라이즈 했다라는 거. 그게 지금은 큰 지금 현재 마켓 상황을 잘 알려주는 그런 좀 도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만약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겠다 했잖아요. 2%든 3% 평균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철광석이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해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그 달러가 떨어지니까 철광석이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철광석 있는 ETF를 사면 괜찮지 않나요? 마이너스 제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질문들이 되게 삽해졌어요. 두 분 다.
아니 왜냐면 요즘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가 딱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연동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전통적으로요. 그래서 구리 가격을 딱 보니까 호주도 금방 올라오겠다 철광석으로 해서.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거기 연동 같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이제. 네, 그 부분은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철광석, 그러니까 이 커머디티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만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 뭐 인플레이션 링크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호주 달러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철광석이 지금 메인이에요. 넘버원 커머디티고 이로 인해서 호주에서 인플레이션 이 영향이 온다 안 온다는 어떻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왜냐면 한국 분들이 광석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시구나. 장문적으로. 네.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기 나와서 이제 좀 이제 또 워낙 워낙 잘 진행하시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꼭 이제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최근에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리스크 허용도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아는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이분도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벌써 많은 부분을 투자를 감행하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몇 가지에 한정돼서 그리고 들어가는 주식들도 약간 좀 ASX 상위 100위가 아니고 200위가 아닌 그 아래에 있는 스페큘레이티브한 그런 좀 뭐라죠? 그 투기성이 많은 마이크로캡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 다들 뭐 요즘에 이런 바이오 회사가 좋다더라 뭐 얘기가 많은데 주의할 때 부분이 호주는 한국 증시랑 전혀 다 같지가 않습니다. 뜻은 뭐냐면 호주에서 그러니까 작은 주식에서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항상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동성, 시장에 들어갔다 나간 돈이 많은데 호주의 이 어떤 마이크로캡들은 하루에 뭐 10,000불도 거래 안 된 주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물린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잘못 들어가셨을 때 만약에 많이 빠지는 경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 주식이 계속 같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리스크가 호주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다른 미국 같은 나라보다 소형주들은 그만큼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제 한번 유동성 확인을 꼭 해보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장기 투자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장기 투자하라. 좋습니다. 두 분 다 장기 투자하러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하고 한국은 워낙 이게 거래가 빨리 되고 많이 돼서 호주하고 좀 환경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사실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세 개 다 하시는 분 있어요. 호주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보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좀 플렉스블하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세 개를 넘어서. 아휴. 질문 다 했네요. 뺄 거 다 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네. 앞으로의 이제 마지막 시장 전망. 시장 전망. 그리고 내일 모레 급락하면 또 부를 거예요. 일단 급락장 콜인가요, 제가? 급등하실 때도 불러주세요. 손님들이 이제 주식 떨어질 때만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를 때는 연락이 없어요. 맞아요. 아무데나 안 하죠. 네네네. 아니 어쨌든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좀 전망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장세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클리어하다라고 어떻게 지금 3개월, 6개월, 12개월 내다보기 정말 힘든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크 팩터들도 지금 항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별에 따라서 지금 최고로 높아진 변동성 상에서 주식을 하실 때 항상 마음가짐을 일단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제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노려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백신 트레이드가 일단 어느 정도 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밸류 관련된 그런 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PE 멀티플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이제 주식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여러분들이 가장 리서치를 하실 때 인터넷에 찾아보기 힘드시거나 하시면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서 내가
투자 이 소비자라면 이 회사의 소비자라면 아니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뭘 하기 시작할까? 여행을 먼저 갈까? 지금 빨리 나가서 딴 데로 빨리 팔출할까? 아니면은 뭐 그 외로 더 좋은 차를 살까? 지금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좀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던져 보시면 그 안에서도 일단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스타트가 되는 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시고 일단은 추후에 앞에 다가올 그런 좀 장기적인 대선이나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리스크 팩터가 뭐가 있는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대답 많이 주셔가지고 네. 큰 도움 됐습니다. 네. 특히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여기 저희 유튜브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또 다음번 오실 때 신 대표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돈이의 EPD 인프로 신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